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이 6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순둥순둥한 아들을 키우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여성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들을 키운 일이라서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우리 아들이기에 인사말의 이야기를 덮어보았습니다. 저도 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제 인생의 기구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우리 아들과의 일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지 고민이 깊은 밤입니다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질질 끌어봐야 여러분들의 인내심만 떨어뜨릴 테니 지금부터 진짜 제 인생 이야기,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상당한 순둥이였습니다.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아이처럼 항상 방싯방싯 웃기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되어서 우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 시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죠. 딱 어떤 이미지인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시모는 정말 시집살이의 대가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따로 분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시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었는데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항상 구박을 받아야만 했던 처지로 본인의 아들을 꼬드겨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된 못된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밥을 하는 기계이자 집안을 청소하는 기계였고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 1년에 15번 올리는 제사 준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저의 마음을 좀 먹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너는 태어나서 잘한 일이라고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 녀석 낳은 일 말고는 하나도 없다. 네가 집안일을 잘하기라도 하니 뭘 하니? 늘 제사 준비를 할 때에도 이쪽 저쪽 부산스럽기만 하고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네 부모는 널 낳고 미역국이나 제대로 먹었다냐? 어디 칠푼이 같은 년을 낳아서는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분명 홍사과를 두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청사과를 가져와서는 지아비한테 먹이고 앉았어? 우리 아들은 홍욱을 더 좋아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어디서 똑똑한 며느리 좀 얻어보나 했더니만 정신도 빠지고 나사도 하나 빠진 년이 굴러들어와서 자리를 차지고 앉았네. 아이고 내 속이야. 제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고 남편이랑 눈이 맞게 되는 바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별의별 막말을 다 하셨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었었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다니며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졸랐고 집안에 재산이 꽤 많았던 시댁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었던 부모님이 남편과 결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팔려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편은 친정을 향해 물량 공세를 퍼부었고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 재력이면 우리 딸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거니 하신 겁니다. 이런 막장의 성격까지 괴팍한 시모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시고 저를 이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 촌구석 중에서도 구석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땅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이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굴 하나는 꽤 반반했기 때문에
남편도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시모의 시집살이를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꼼짝도 못하는 멍청한 며느리였습니다. 망할년, 아주 팔자가 펴도 한참 폈지. 네가 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어디 죽상을 하고 집안을 돌아다녀. 번듯하게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주제에 우리 손주머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우리 손주머리가 범상치 않으면 둘째는 다른 며느리 배에서 볼 테니 그런 줄 알고 살아. 항상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 애를 쓰시던 시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일을 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친 뒤 평소와 다름없이 경운기를 운전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경운기는 논으로 대굴대굴 굴러 처박히게 되었고 그 경운기에 타고 있던 남편은 경운기 밑에 깔리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논두렁에 처박혀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자 시모는 그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다는 것 마냥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네 인생이 얼마나 드세길래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일찍 보내버리냐는 말이야.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어머님, 저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남편의 상이 끝나자마자 그런 소리를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우리 아들 없다고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어디 시어미가 하늘 같은 줄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들어?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이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아이가 아니었다고. 시모는 저에게 제가 남편을 잡아먹어서 이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모진 구박을 다 견뎌내면서 아들을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그 집을 아들과 함께 도망쳐 나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제 수중에 돈이라고는 합의조차 없었고 친정도 비빌 구석이 되어주었던 것이 아니라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 시모의 꾸짖음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내가 일찍 죽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 곁으로 가야지 하시며 거짓 눈물을 흘려대니 결국에는 제가 사과를 하고 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던 시모가 치매라는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한겨울에 남편을 찾으러 가야 한다면서 뛰쳐나갔다가 길에서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토록 허망하게 한 줌의 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기에 저는 허탈한 기분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꽁꽁 싸매고 있던 모든 재산이 어이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저에게 상속이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시골 동네에서도 영재 소리를 듣는 천재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물려받은 땅이며 집이며 모두 정리를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재산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땅을 다 팔고 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큰 재산이 생긴 저는 그 돈을 들고 서울에 있는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난 동네에 자리를 잡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 저희 모자가 살던 곳이 강원도 깡촌 시골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심한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했었고 저희 모자 또한 강원도 사투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아들은 학급을 배정받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같은 반 아이들에게서 시골 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순둥이였기 때문에 그 놀림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식에서 감자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아들에게 그 못된 놈들이 글쎄 강원도에서 왔으니 감자나 먹으라면서 그 반찬들을 전부 아들 식판에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모진 일은 우리 아들에게 시키기 일쑤였으며 성적이 잘 나오는 우리 아들에게 시골에서 온 주제에 공부를 잘하는 게 이상하다며 컨닝을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으로만 끝이 났으면 다행인데 그걸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바쳐서 우리 아들은 졸지에 시험을 컨닝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 출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모자라 시름시름 앓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소라도 키웠던 것 아니냐고 소똥 냄새가 난다고 놀리고 교과서를 찢는 행위 또한 기본이었고요. 청소를 하는 날이면 우리 아들에게 모조리 다 맡겼다고 하더군요. 착한 우리 아들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 그 못된 놈들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잡일을 하고 있었고요. 불량 학생들이 피우는 담배도 우리 아들 주머니에 몰래 넣어놓거나 피우던 담배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행위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뭐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다쳤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창시절에 당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량학생, 학교폭력 피의자에 대한 혐오가 생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버티다 못해서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을 내기만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고 지낼 거야. 사람이 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 이래서 대학은 어떻게 갈래? 나중에 취업할 때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아들은 제가 시모에게 그렇게 당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던 아이였는데 저는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늘 강요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도를 지나치자 우리 아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저에게 모든 히스테리를 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로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이고 교장, 교무부장 할 것 없이 사태에 대해 고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놈들이 돈도 꽤 있는 집안이고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쉬쉬하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수능 준비로 예민해서 그런 겁니다. 애들끼리는 다 다투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화해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 시골에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까? 선생이고 학생이고 하나같이 전부 어떻게. 두고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고 피해자들이 억울하게도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만 쭉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겠다는 아들에게 자퇴를 한 뒤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냈지만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퇴를 하던 그날까지도 가해자 놈들은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타나 저와 아들을 조롱하고 의지가 없는 놈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아들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던 그놈들에게 깊은 분노가 일었고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그놈들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세차게 연달아 뺨을 갈겨대자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뺨만 부여잡고 저와 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른의 분노에 이렇게 수그러들 아이들인데 어찌 그리 고약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디 끝까지 해보거라.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던 나는 기필코 복수를 하고 말 테야. 그 뒤로 아들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학교에 태어난 작태를 고발했고 이 사건은 꽤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자를 취재하겠다는 기자도 나타났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지내기 바빴는데 그 일로 다들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모자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모자는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자인 우리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교사들은 대거 물거리가 되고 우리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의외로 잘 맞는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가며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했기에 검정고시를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노력한 끝에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고 군대도 건강하게 무사하게 다녀왔으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들이 전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견하던지 우리 아들의 어깨를 절로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응당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앞으로 자기 걱정을 할 일은 없을 거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아들이 34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이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이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여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여자였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면 적어도 미리 언지를 해주어야 제가 준비도 하고 꾸미기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질 못했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아들의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함에 놀라서 물을 엎지르게 되었는데 아들이 멋쩍어 하면서 저에게 놀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이 뚝뚝 흐르는데 휴지를 꺼낼 생각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 아가씨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제 옷에 묻는 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물이라서 다행히 얼룩은 지지 않겠어요. 축축하시죠? 손수건 덧대고 계시면 덜 축축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여자라니 정말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고 꽤 오래 만났다면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인사를 시키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일이 있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천천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고 저에게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옆에 앉은 아가씨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정말 예뻐도 너무 예뻤습니다. 저에게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는데 더 볼 것도 없다. 최고의 며느리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 이름이 김민지며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정말 100만 불짜리 조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 우리 아들 어릴 적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당하면서 살았어.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혹시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예뻐해주고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글쎄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사실은 조실 부모를 하는 바람에 외롭게 자랐다고 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시모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예비 며느리를 참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심해할까봐 며느리가 운영하는 꽃집에 저를 불러다가 꽃꽂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제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면 사용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 뭘 하는 게 어색해서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는 편이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저를 이곳저곳 엄청나게 데리고 돌아다녀 줬습니다. 전시회도 보여주고 난생 처음 동물원이라는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저는 정말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여가 생활을 즐겨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가겠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저는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도 그런 곳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었는데 말년에 정말 호강하는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정말 딸과 엄마처럼 두말할 거 없이 돈독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평생 제가 효도하면서 잘 모시고 살게요. 우리 지금처럼 평생 행복해요. 어머님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기분이고 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 답답한 날도 있고 속이 상하는 일도 여럿 있었는데 정말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구나. 우리 사이 변치 말고 앞으로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이 덕분에 제가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걸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아프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저도 눈물이 절로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시집살이고 고생했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는 그런 고통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얼굴에 그림자라도 드리울까 최대한 연락도 아껴가며 하며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지내기를 수개월. 예비 며느리는 저의 진짜 며느리가 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주책맞게도 제가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지 뭡니까. 제가 일군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손주들을 위해 모조리 쏘아붓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결혼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 행복한 생각에 젖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갖은 구박에 고생을 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제 전부였던 우리 아들. 아들을 키우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결혼식 전날이 되니 하나하나 되짚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이 조금 붓긴 했지만 비싼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화장도 받고 결혼식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도 남편이 없었기에 인사를 받을 사람이 저뿐만이었다는 게 조금 외롭게 느껴지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꿋꿋하게 손님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세면대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영이가 결혼을 한다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게. 과거 청산 싹 하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웃기지 뭐야? 진짜 아무도 모르게 과거 청산이 된다는 게 신기해. 요즘은 숨기려면 못 숨기는 게 없다고 하잖아. 아무튼 보영이한테 인사나 하고 가자. 여기 뷔페 비싸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진이가 결혼식장 알아보는데 여기 비싸서 못하겠다고 했다더라. 진짜? 꽃장식도 비싸 보이긴 하더라. 보영이 그거 아주 제대로 봉잡았나 본데 배 아파서 어쩌냐? 다른 층에서 결혼을 하는 여자의 이야기인지 제 며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은근히 귀에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희 며느리와 달리 이런 식으로 험담의 대상이 되다니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여자의 혼주가 될 사람들이 불쌍해서 찝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처럼 참하고 예쁜 사람을 맞이했어야 했는데 보영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사람은 참 힘들겠다 하면서 과거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식이 곧 시작된다는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가서 앉았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슬쩍 주위를 둘러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신부 측 하객들 사이로 우리 며느리랑은 결이 좀 맞지 않는 듯한 친구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항상 맏며느리에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으로만 다녔었는데 신부 측 하객에는 파이기도 하고 짧기도 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조금 놀랬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결혼식인데 저런 차림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은 별탈 없이 무사히 잘 끝났고 신혼여행을 가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집에 오니까 은근히 적적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어서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집이 크게 느껴지고 조용한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긴 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다가 사라지니 뭔가 울적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이었던 건 우리 며느리가 저를 극진히 챙겨서 앞으로도 이런 외로움을 느낄 날이 며칠이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와 데이트를 즐기고 별일이 없어도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연락을 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완전히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뭐 하냐? 같이 놀러라도 갈까? 하고 물어보면 바빠요. 딱 3글자만 도착하고요. 이번 주에는 꽃시장에 가야 해서 시간이 없다길래 같이 꽃시장 구경을 따라가고 싶다고 했더니 거길 저보고 왜 따라오냐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올 생각도 연락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차갑게 구는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에게 혹시 뭐 실수한 부분이라도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며느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민지가 바빠서 그런 걸 거라며 요즘 SNS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뭘 하나 가입해서 며느리의 SNS를 구경하는데 꽃꽂이한 사진을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꽃 만든 사진 밑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저도 사고 싶어요 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신기해서 매일같이 며느리의 SNS 계정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적적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서 아들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아들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은근히 태도가 바뀐 며느리와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며느리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도 많이 걸고요. 일부러 더 힘든 거 없냐, 우리 아들이랑은 잘 지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대충 대꾸하고 말더라고요. 영 침침한 기분이 가시질 않고 오해가 쌓여있는 게 있다면 말로써 풀어내는 게 서로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야, 혹시 이 시애미에게 뭔가 서운한 거라도 있니? 아님 불편한 게 있는 게야? 아니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불편하네요. 너무 차갑고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밥을 다 먹고 찝찝한 마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이가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카드 꺼내지 말라고 제가 계산을 하겠다고 며느리의 가방을 살짝 쳤고 며느리는 가방을 뒤지다가 그만 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가방에서 며느리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담배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식당인 것도 까먹은 채로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너도 담배 피우니? 아씨. 당연히 며느리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으나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저에게 아이씨라고 비속어를 뱉은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바르고 고운 말만 썼던 우리 며느리 입에서 아이씨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고 하면 상상이나 가실까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인상을 풀지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순간 계산대 앞에 있던 종업원까지 전부 놀라서 며느리와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으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는 일단 며느리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담배라면 치를 떠는 놈이야. 학창 시절에 겪은 사건들이 조금 있어서 절대로 담배는 안 쳐다보는 놈이니까 고개라도 들키지 마라. 그러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끊으려고 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뻔뻔함에 놀라서 시선을 피하자 갑자기 애교 있는 말투로 아들에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의 가면이 확확 바뀌는 것이 놀라웠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제가 예뻐하는 며느리에게 알겠다고 아들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나고 오랜만에 저희 집에 모여서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TV를 틀었더니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위원회다 뭐다 처리도 되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심화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저런 일 있으면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기 바빴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저런 일은 더 피해자 편으로 서줘야 돼. 가해자들 얼굴 공개도 다 해야 되고. 아들과 떠드는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밥도 깨작깨작 뒤적이며 먹더라고요. 혹시 밥이 맛이 없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나 싶어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니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느리가 영 피곤해 보여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빨리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모가 치매로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의 사고 이후에 완전히 종교에 빠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권사 자리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아시겠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꽤 친하게 지내는 젊은 집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권사님 며느리 이름이 뭐라 그러셨었죠? 민지야, 민지. 김민지. 이상하네. 이거 권사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학창시절 사진이랑 최근 사진이 있는데 저희 며느리 얼굴이더라고요. 친한 집사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다가 며느리 얼굴을 봐서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왜 떠 있는가 싶어서 저는 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왜 우리 며느리 사진을 김 집사가 가지고 있어? 집사는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여기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는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고발글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는데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영을 고발합니다 하는 글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며느리가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먹고 오토바이도 타고 교복도 줄이고 친구들 돈도 뺏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양아치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개명을 하더니 꽃집을 열어서 천상 여자인 척하면서 장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플라워숍이 장사가 잘 돼서 자꾸 이곳저곳 끼글이 보이는데 그때 받았던 피해가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너무나도 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어찌나 생생하고 무섭고 소름이 끼치던지 저희 아들의 지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글을 읽고 있자 집사가 저에게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무서운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데리고 사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나? 익명 게시판인데다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하잖아. 그러자 집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피해자가 자기 건너 아는 분의 딸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며 학창 시절의 기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보영, 보영.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했다는 보영이 그게 바로 우리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나보고 싶어 김 집사를 통해 말을 전했고 용기를 내어 찾아가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 피해자가 너무나도 피폐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기록해놨다며 저에게 일기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말입니다. 그 시절 학교 폭력에 대해 무지했던 시절임에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상처를 하나하나 다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했다며 상처를 입은 모든 부위의 사진을 기록해 두었더군요. 저는 피해자에게 이 증거물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저에게 복사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또한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족이라고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우리 아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기를 받아들여 읽었다가 경악과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중적인 행동에 치를 떨었어요. 나는 저런 소름 끼치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 이혼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도 보지 않을 거고 재산도 한 푼 물려주지 않을 테다. 고통을 받은 아이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죽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알고 이혼해 당장. 아들 또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며느리가 당하는 꼴을 보고 싶다며 용기 내서 마주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아들 집에 찾아갔고, 며느리는 피해자를 알아본 것인지 눈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피해자가 쓴 일기를 던져주니까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이라도 나는 것인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거 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에요. 피해자는 어이가 없어 했고, 저와 아들 또한 며느리를 질책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무릎을 꿇고 자기 변명을 하며 잘못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며느리가 저희도 꿈쩍하지 않자 갑자기 무릎을 툴툴 털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들먹이면서 사람 피곤하게 해? 그래, 미안해. 근데 너도 문제 있는 거 알지? 피해망상에 찌들어서 아직까지 내 탓하고 사는 거 좀 그렇다. 막말로 네 인생 말아먹은 건 넌데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제가 글쎄 그 말에 눈깔이 돌아서 아들이 처음 내주었던 커피잔을 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커피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이 배응망덕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 못된 년. 감히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뭐라고? 피해자 탓을 해? 이 죽일 년, 이 망할 년. 너 같은 건 사회에 발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해. 며느리는 갑자기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것이 수치심이라도 들었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이 죄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당할 때 나는 그저 걷은 것뿐이야. 억울해. 모든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들 말해. 나는 내 와이프가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여자인 줄 몰랐다. 작정하고 연기를 하면서 나를 속였다는 걸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알 수 있네. 너 같은 년은 콩밥 제대로 한번 먹어야 해. 세상에 사람을 돌로 쳐야지만 살인인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은 한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야.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억울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혼을 해줘? 누구 좋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냅다 갈겨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뺨을 맞은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기 일기에 적힌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드는 기본으로 때렸더라. 맞아보니까 어때?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고 버텨봐 한번. 어떻게 당신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너도 그러고 살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아주 재미있겠다. 네가 했던 짓 그대로 나한테 당하면서 살면 그때는 반성이 좀 되려나? 여기 보니까 물도 뿌리고 옷도 훔치고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던데.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줄게. 며느리는 그제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랭랑을 치듯이 뒷걸음질을 치던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희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은 결단력 있게 소송을 준비했고, 피해자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꽃집은 일파만파 퍼진 그 글 덕분에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가게마저 접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며 이름이며 전부 떠도는 바람에 동네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혼은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 당연히 결혼 파탄의 원인이 된 며느리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은 일부 승소 결과만 나오게 되었고 전체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무리 없이 승소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퍼지다가 결국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서 법원도 가해자의 편을 쉽게 들 수 없을 것이라 변호사가 설명하더군요. 모든 일이 저희 손을 떠난 지금 우리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명확한 이혼이었기에 아들은 힘들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말을 하긴 했지만 정부치고 산 세월이 있었기에 저는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이 전부 다 훌훌 터는 그날 아들과 함께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짓이긴 놈들이 전부 벌받는 세상이 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상처를 입으셨다면 3살이 돋아날 때까지 본인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직접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결혼하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돌싱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한 집 건너 한 집 이혼해서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저의 이혼 사연을 이야기하려니 뭔가 저의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네요. 하지만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면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내용이 자꾸 떠올라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지금 벌써 아침 10시인데 아직도 청소를 안 했어? 젊은 애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어디 건강하게 살겠니? 저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 사내 연애를 했던 회사를 관두고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도 한동안 잘 다녔는데 임신을 해서 더는 계속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퇴사한 다음 날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려고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요. 어머니, 우리 집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열고 들어오긴. 진호가 알려줘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이 사는 집이라지만 여기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나. 엄마가 아들 집 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너 설마 이 집이 너 명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사실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결혼 전에 저 혼자 살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21살부터 회사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새 같은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살림 시작하면서 빚까지 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집의 크기도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을 못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기죽어서 살까봐 무슨 말만 하면 집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시면 저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세요.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는구나. 잘났다 정말. 그건 그렇고 집은 도대체 꼴이 이게 뭐니? 아침에 청소는 했어? 어디 한번 냉장고 좀 보자. 세상에, 이게 살림하는 여자의 냉장고야? 어쩜 냉장고에 음식이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 우리 진호 아침밥은 챙겨 먹인 거야? 원래 진호 씨 아침밥 안 먹고 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호 나랑 살 때는 아침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먹고 다녔다. 네가 안 챙겨주니까 안 먹는 거겠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을 잘 챙기고 해야지. 원래부터 우리 부부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먹어서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아침을 먹어볼까도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아침에는 밥보다 잠이 더 좋다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폭풍처럼 퍼부으시는데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은 이게 또 뭐니 얘? 화장실 청소 잘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 좀 해. 어제 진호 씨가 일찍 퇴근해서 화장실 청소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나 봐요. 뭐? 우리 아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왜 우리 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다음부터는 무조건 네가 하도록 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들한테 어디서 감히 화장실 청소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말에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며 저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남자는 화장실 청소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었고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계실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하시다가 나가셨고 저는 냉수를 마시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결혼하지 않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넌 회사 관뒀는데 네가 청소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진호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킬 생각을 다 하니? 그리고 우리 진호 밥 좀 잘 챙겨줘. 저번에 보니까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 이번 주는 진호 씨가 화장실 청소 당번이니까 한 거고요. 저 아직 회사 관둔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호 씨 저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비만이라서 살 빼라고 나오더라고요. 살이 빠지긴요. 결혼하고 5kg나 더 쪘는걸요? 살이 찌기는 볼이 아주 홀쭉해졌던데. 그리고 집안일에 당번이 어딨어 당번이. 그냥 여자가 다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아빠 살아계실 때 집안일 아무것도 아빠한테 부탁하시지 않았다고. 너도 우리 엄마 좀 보고 배워. 어머니를 보고 자란 형님은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그러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동등하게 집안일 하시는 모습만 봐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넌 꼭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는 하려고 달려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널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 아무튼 저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왜? 너 회사도 관둬서 이제 백수잖아. 근데 왜 전화 끊으려고 해? 나랑 통화하기 싫어? 어머니랑 형님이 이렇게 난리치시는데 집 청소해야죠. 이따 저녁 때 진호 씨 밥 해주려면 반찬이랑도 장만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전화 끊습니다. 형님은 저랑 더 통화하고 싶었는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길어지기 전에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빈둥대면서 푹 쉬려고 했는데 그제를 참지 못하고 저의 휴식을 방해한 시어머니, 형님에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남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저와는 아무 상의 없이 알려줄 수가 있나요? 생각할수록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진짜 알려줬냐고 따졌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네 하고 말지. 뭘 그리 하나하나 따져대냐? 그리고 아들 집 비밀번호를 왜 엄마한테 못 가르쳐줘? 지금 그 집 네가 해왔다고 유세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집에서 그깟 집 하나 못 해왔다고 우스워? 결혼할 때 그냥 살던 집에서 살자고 한 게 누군데 인제 와서 무시하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가면서 지적하시고 형님도 전화해서는 잔소리 하시는데 정말 아침부터 스트레스야. 우리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랑 누나 그럴 사람들 아니야. 우리 엄마는 너한테 반찬 주러 간다고 했는데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반찬은 무슨? 오셔서 잔소리만 하고 가셨다니까? 내가 왜 아침부터 너한테 이런 거로 거짓말하겠어? 이봐 아줌마.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끊어.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고 남편을 무시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러고 시어머니의 형님까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집해왔다고 유세냐고 하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엄마와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참 답답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회사에 다니니 바빠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으나 이제는 제가 회사를 관뒀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날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 같이 진솔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밤 12시에 술이 잔뜩 취해 회사 대리님의 등에 엎여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꿀물을 찾으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며 끙끙 앓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마셔대? 어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 너 어제 밤 12시에 들어왔어. 그것도 대리님 등에 엎여서. 내가 얼마나 대리님 보기 민망했는지 알아? 내가 왜 어제 술을 마셨는데? 네가 집 때문에 바가지 긁어대서 술을 마신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언제 집을 안 해왔다고 바가지를 긁었다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안 해왔다고 뭐라고 했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 그런데 넌 항상 날 은근히 무시했어. 어제만 해도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 게 바로 나를 무시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엄마, 누나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왜 혼자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왜 우리 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뭐? 다들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참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제 어머니가 어쨌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한 소리 하시고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가 화장실 청소했다는 소리에 얼마나 구박받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너는 계속 먹고 자고 놀려고만 했어? 이제 집에 있는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싶어서 관뒀냐? 회사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니까 임산부에게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관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남의 애 가졌어? 너 애 가졌는데 어쩜 그래? 그니까 이제 화학약품 없는 집에서 일하라고. 아 진짜 아침부터 속도 부대껴 죽겠는데 왜 시비야? 회사 앞에 국밥집이나 가야지. 내가 너한테 무슨 꿀물을 기대하냐. 간다. 남편이 나간 후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기까지 가졌지만 어째 점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는 도무지 좋게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이미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고 이쯤 되니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감히 형님의 전화를 안 받아? 시댁이 그렇게 우스워?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어제 남편이 우리 엄마와 누나가 그럴 사람들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형님과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뭐 좀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을 하길래 하늘 같은 시댁 형님의 전화를 못 받아? 똑바로 못해? 이제는 전화벨 2번 울리면 바로 받아. 알겠어? 그건 그렇고, 너 우리 동생 집 안에 왔다고 구박했어? 어제 진호가 술 취해서 나한테 전화했더라. 집을 새로 못 구한 게 한이 된다고 말이야. 너 정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진호가 집을 못 해왔어도 너네 집 가장이고 우리 집 장남이야. 진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어? 어제부터 자꾸 어머니 형님 2분 다 그러시는데 저 남편이 집 못 해왔다고 한 번도 무시한 적도 없고 구박한 적도 없어요.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그냥 네 하면 되지. 그리고 말이다. 우리 집 장남 술 좀 적당히 먹게 해. 어제 진호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 넌 도대체 여자가 남자 마음 하나 못 잡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먹게 하니? 우리 집 장남한테 잘 좀 하란 말이야. 여우짓을 해서라도 애 마음 좀 잘 잡게 하라고. 결혼한 남자가 아직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며 밖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형님, 진호 씨가 원래 술버릇이 전화하는 것이었고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제도 술 취해서 형님한테 전화했나 본데 제가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끝나고 바로 그렇게 술 마시러 가는데 제가 무슨 술을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해서 말릴 수 있는 것이라면 결혼 전에 형님이랑 어머니가 술 적당히 마시라고 말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랑 형님도 못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요?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는 네 친정에서 시댁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라고 배웠냐? 하긴 너는 호러미 밑에서 자랐으니 뭐 하나 제대로 배워왔겠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하고 어른들을 모시기는커녕 가르치려 들려고 말이야.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의 마지막 발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 둘이서만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는 아빠의 그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만 사셨어요. 그런 엄마와 저의 친정을 무시하는 형님의 발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피차 일반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그저 어이없을 따름이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그렇게 따지면 형님 입장도 똑같으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형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잖아요. 저나 형님이나 똑같이 홀어머니만 계시는 딸 입장인데 말을 좀 가려서 하시죠. 아무튼 전 지금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더 길게 통화하면 이젠 욕이 나올 것 같아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당연히 형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고 집에 혼자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화병이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었지만 임산부이기에 그럴 수는 없으니 일단 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다시 켜고 이것저것 뉴스거리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였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저에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인사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잽싸게 녹음기 어플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꺼놓고 여기에 있었냐? 진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어쩜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하늘 같은 시엠이 형님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그깟 집 하나 해온 게 대수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카페에 앉아서 주스나 처마시고 있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따지고 싶었지만 카페에 손님들이 제법 있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나왔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할 것 같아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집으로 안 가고 이리로 와? 왜? 여기 와서 산책이라도 하게? 참, 너는 팔자도 좋다. 우리 아들 진호는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주스 마시고 운동이나 하고. 그건 그렇고 너 우리 아들 집 안에 왔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어제도 술 잔뜩 취해서 진호가 진미한테 전화했다던데. 그깟 집 한 채가 뭐라고. 남들이 들으면 네가 무슨 강남의 아파트라도 해온 줄 알겠다. 어머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그깟집 준비해왔다고 남편 무시할 마음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형님도 그러고 다들 그딴 소리 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원에 두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었다면서 경찰서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누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술 취해서 제 몸 하나 못 가누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남편 놈을 데리고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이 상황이 짜증도 난 저는 남편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편의점에서 얼음과 1.5리터 생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에 얼음과 생수를 골고루 부어버렸죠.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물을 붓고 난리야? 야, 정신 안 차려? 너 아빠가 될 인간이 진짜 술을 어떻게 그렇게 처먹을 수가 있냐? 제정신이야? 다행히 저의 얼음 마사지와 욕설이 효과가 있었는지 드디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남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다가 남편에게 밀쳐졌어요. 그 바람에 제 배가 바닥에 부딪혔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배를 부여잡으며 남편에게 너무 아프다고 했지만 지금 술에 취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남편놈에게는 아픈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저 혼자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애가 유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와중에도 남편놈은 술이 깨지 않아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했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기 싫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부탁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네요. 정신없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시댁과 친정에 전화해서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거짓골로 병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얼음이랑 물을 부어버리냐? 그리고 어떻게 밖에서 재워? 지금 이 상황 안 보이냐? 내가 왜 여기 병원에 누워있는지 입원해 있는지 몰라? 괜히 너 혼자 유난 떤 거겠지. 아니야? 멀쩡해 보이는구만 뭐.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물벼락 맞은 건 기억나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나 보지? 우리 아이 유산됐어. 네가 술 취해서 비틀대다가 밀쳐서 이렇게 됐다고. 유산? 정말이야? 내가 널 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먹고 피름 끊겼다고 괜한 사람 잡지 마.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남편과 제가 병실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화부터 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애가 유산된 거야? 너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어제 남편이 술 먹고 길에서 잠을 자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찰한테 연락받고 데리고 오는 길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바람에 저를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배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유산이 되었어요. 뭐? 진호가 어제 또 술을 마셨어? 그러게 네가 남편이 술을 적당히 먹게 해야 할 것 아니니? 네가 잘만 해봐라.
그럼 진호 얘가 이렇게 마음 못 잡고 밖에서 술만 먹고 다니겠어? 그건 그렇고 진호 얘 이 꼴은 뭐니? 엄마, 말도 마. 얘가 어제 나 술 취했다고 얼음이랑 물을 쏟아버리고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날 쫓아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모지러워? 얼음물 쏟은 것도 기가 막힌데 밖에서 잠을 재워? 그러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저를 크게 혼을 냈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을 더 해봤자 속이에 경일 낄 것이 뻔하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후 유일한 제 편인 엄마가 오셨어요. 사돈, 지금 아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은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도 마음도 아픈 애한테 성질이냔 말입니까? 뭐요? 그럼 지금 그쪽 딸이 잘했다는 것이에요? 은지 전현이 어제 술 취한 우리 아들한테 얼음물을 들이붓고 병원 밖에다 노숙을 시켰답니다. 그래도 제 유산 됐다고 제가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편 할 길을 개 코딱지로 하는 년은 제대로 혼이 나야 해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품었으면 제대로 키워야지 애 하나 간수 못해서 유산한 년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소리를 해준답니까? 뭐라고요? 그쪽은 술 취해서 밖에서 잔 그쪽 아들은 안타깝고 유산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은지는 안 보여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 병실에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일이 점점 커지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시모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잔뜩 나셔서는 당장 짐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편으론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 더 무시받고 사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말없이 꼭 안아드렸어요. 저들이 제게 몹쓸 짓을 한 건 내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형님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나라고 아빠 없는 자식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죠. 뒤늦게나마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에 수월하도록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다음 날 그날은 주말이었지만 엄마가 근무하시는 식당은 문을 열기에 엄마는 제 밥을 챙겨놓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친정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막말을 할 것 같은 예감에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나 지금 너네 집인데 집이 이게 뭐니? 냉장고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뭘 잘했다고 니네 엄마 집에 가서 몸조리식이나 해? 당장 여기 와서 우리 아들 밥이나 차려. 어머니, 유산도 출산과 같은 거 모르세요? 저는 몸조리 해야 해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아예 둘이 이혼해서 따로 살아라. 먼저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을 듣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안 그래도 자격지심 쩌는 남편 너무 싫었는데 잘 됐네요. 아이도 유산되었으니 이참에 이혼하겠습니다. 일단 남편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인데 통화는 한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이혼하겠다는 제 반응에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우리 이혼하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집 내 집인 거 알지? 나 몸조리 끝날 때까지 짐 다 빼서 꺼져. 그래. 뭐 이혼하자면 내가 어디 무서워할 줄 알고 갈라서자. 그날 퇴근한 엄마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놈의 집구석과 억지로 연을 끌고 가느니 헤어지는 것이 낫다며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몸을 회복하며 친정에 있다가 우연히 엄마의 등을 봤는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엄마가 등찜질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됐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왜 이제야 왔냐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으니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바로 저와 엄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서 당분간 저도 같이 병원에 있어야만 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나, 너네 엄마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웬 화상? 이혼하자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막상 이혼하려니 뭔가 아쉽냐? 하긴 나이도 많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것도 아닌 너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냐? 나니까 결혼도 해주고 같이 살아준 거지. 뭐 아쉬우면 나랑 우리 가족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빌어보든가. 그러면 이혼 한번 고려는 해볼게. 착각도 유분수지. 미친놈아. 이럴 때는 너희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라고 먼저 묻는 거야. 뭐래? 야, 너네 엄마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등에 화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하냐? 너네 엄마랑 너랑 둘이 이혼 안 하려고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이혼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면 그냥 퇴원하시고 오셔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나 하시라 해. 저번에 산부인과에서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 엄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신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저는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생각보다 빨라서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실 삼촌은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회사 운영하느라 바빠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사와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삼촌과 아주 가깝게 지내왔던지라 충격이 크셨고 곧장 삼촌의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장례식은 슬프면서도 허망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눈물과 탄식의 장례식장에서 웬 변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던 삼촌은 혹시라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언장을 공증받아 남기셨다고 해요. 유언장에는 삼촌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저희 엄마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세금을 다 떼도 20억 가까이 되었고 우리는 이 돈뿐 아니라 삼촌이 살던 비싼 집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참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엄마와 함께 삼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집 팔았던데 언제 이혼할 거야? 너네 엄마 수술도 끝났으니 이제 이혼해야지. 당연하지. 이번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받은 가방 다시 돌려주려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수 있어? 하긴 넌 차도 없는데 그거 다 들고 오려면 힘들겠지. 내가 갈게. 원래 살던 그 빌라촌으로 가면 되냐? 아유, 거기 동네가 좁아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이사했다고 하며 집 주소를 새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야? 여기가 정말 너네 집이야? 너랑 니네 엄마가 이사한 집? 어떻게 여기를 왔어?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관리비도 엄청 비싸다던데. 우리 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이 아파트며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 너도 알지? 삼촌 회사가 꽤 컸던 거. 그건 그렇고 이 가방이랑 받은 예물들 다 챙겼으니 다 가져가. 그럼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 저기 은지야, 잠깐만.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라는 거야? 네가 이혼하자며. 너희 엄마도 나한테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린데 이제 와서 왜?
우리 그래도 엄청 사랑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남편은 제가 사는 집을 보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가야, 이번에 유산되고 나서 사돈도 화상 입어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다면서 이제 몸은 괜찮으시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는 너무 흥분해서 너에게 모질게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이유는 하지 말아줄래? 우리 아가 속상했지? 아가요?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도 바라시던 바잖아요. 그리 알고 계시고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형님한테도 전화와서 이혼하지 말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안 해주길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이 전화로 저에게 막말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녹음했었고, 혹시 몰라 아기 유산 후 산부인과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했던 장면도 다 받아놨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다고 하며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 시어머니 형님은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다들 저희 집에 무식하게 들어오려고 했으나 1층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1층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하려다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내려갔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감히 이혼 소송을 해?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진호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배신해? 당장 소송 취소해, 당장.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고 저는 일부러 그 둘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사실 조금 무섭긴 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 머리를 잡자마자 사람들이 다들 와서 말려줘서 안 다치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동네 주민 중에 한 남자분이 형님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형님은 그 남자분을 보며 깜짝 놀라 도망을 갔지만 곧 남자분이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 뭐?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남자는 화가 나서 형님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었고 형님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도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야, 이 뻔뻔한 년 좀 보소. 내가 널 어떻게 잘못 봐. 내 돈 떼어먹고 나른 년을 내가 어떻게 잘못 보냐? 나랑 결혼할 것처럼 말해놓고 뜯어간 명품 가방, 액세서리 다 내놓으라고 당장. 너도 나 좋다며. 나랑 결혼한다며. 그래서 해벌쭉해서 이것저것 사다 바쳐놓고서는 인제 와서 뭘 달래? 그리고 돈은 내가 언제 안 준대? 돈 모으고 있으니까 생기면 준다고 생기면.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과거 형님은 남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돈만 잔뜩 빌린 채로 이별을 통보했더라고요. 당연 남자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할까봐 잠수를 탄 게 분명해 보였고요. 잠시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고 형님과 남편, 시어머니가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이혼 소송, 형님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라도 좀 구제해달라고 하며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굳건히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막말의 폭행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벌금이 꽤 나왔어요. 게다가 그 남자분이 아주 제대로 작정했는지 형님 회사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 퇴사까지 당했답니다.
이 일로 타격이 컸는지 시댁은 집 팔고 셋이서 나란히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그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일을 그만둘 사람도 아닌데 왜 일자리를 잃었나 궁금하시죠? 저는 이혼하고도 친구들에게 이혼까지 한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 남편 욕을 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왜?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진호 대리님 진짜 쓰레기 같아요. 제가 굳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대리님 완전 이혼하더니 하는 짓이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언니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뭐? 왜 어떤 짓을 하길래? 아니, 이혼을 했으면 한 거지. 언니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가 대리님 가족 욕을 그렇게 해댔다며 언니를 사이코 취급하더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진호 대리님이 일부러 언니 뒷담화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 근처 백반집 욕도 그렇게 하던데 거기 언니네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곳 아니에요? 저는 맛있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대리님은 그 식당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삼촌한테 유산은 많이 받았지만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시며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직장 동료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을 납작하게 밟아주고자 점심시간 전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 가니 전 남편이 마침 앞에 있었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전 남편을 무시하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분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는 오늘은 제가 밥을 산다며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회사분들이 다들 좋다고 하며 나오는 바람에 전 남편도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음식 깔끔하고 맛있는데 왜 진호 대리는 항상 여기 식당 맛없다고 난리야? 가게도 청결하고 음식도 집밥같이 너무 맛있는데? 회사 직원들은 다들 저희 엄마가 만드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전 남편은 직원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음식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세요. 김진호 대리가 저랑 이혼하고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안 좋게 이야기했다길래 딸로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오해를 풀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랬었어? 아무리 그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고소당해. 김 대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짓을 왜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유치한지 몰랐네. 그 상황에서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복화술로 저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쪽팔려서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는 너는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 욕을 해? 난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상황 이따위로 만든 건 바로 너야. 아, 그리고 미안한데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넌 네가 한 짓이 쪽팔린지 모르는 놈 같으니까 내가 친히 회사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제대로 까발려줄게. 알겠어? 질척대는 전 남편을 떨쳐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제가 그동안 녹음했던 남편의 막말을 모조리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답니다. 한 명 한 명 보낸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업무적인 톡방은 아니라서 퇴사 후에도 제게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들어있는 톡방에 녹음 파일을 공유했답니다. 그걸 들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혼할 만했네 하더라고요.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떻게 그거를 회사 사람들에게 다 뿌릴 수가 있어? 돌았어?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너야. 네가 그렇게 회사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고 살려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당분간은 회사 참 시끄럽겠다. 그치? 뭐? 이제 내 이미지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다들 날 뭘로 보겠냐고. 뭐로 보기는 인간 쓰레기로 보겠지. 그동안 착한 척하고 사느라 애썼다. 그럼 수고해라. 전 남편은 제 말에 흥분해서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회사 사람들은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며 다들 전 남편을 비난했다고 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이기지 못해 자진해서 회사를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 했으나 이쪽 업계가 워낙 좁아서 거래처에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 덕에 남편은 백수가 되었대요. 전 시모는 원래 바깥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 자기는 일 못한다며 그냥 있고 전 형님도 회사 못 구하고 전 남편도 졸지에 백수가 되어 셋 다 그냥 손가락 빨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취직돼서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이에요. 일은 비슷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월급이나 복지는 더 좋아졌답니다. 오랜만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라 많이 걱정되고 긴장도 되지만 과거의 일은 모두 다 잊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사실 제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과거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개운한 느낌마저 드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사연을 보내나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 모두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